저는 아이를 낳은 지 겨우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었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후조리원도 저는 사치 아니냐고. 이 바다 다 요즘 너는 며느리들아 애 하나 자만 낳고도 사랑을 빚잖아. 너무 하늘을 유난이라고. 쓴다는 게. 더 서러웠던 건 바로 옆에 있던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 이 집에서 계속 참기만 하다가는 정말 제 마음이 먼저 무너지겠구나. 저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노력했고 남편이 난처해하지 않게 늘 먼저 참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그래도 조금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제일 힘든 순간만큼은 따뜻한 말 한마디쯤 들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시어머니의 말은 더 날카로워졌고 남편의 침묵은 더 아프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 100일 날 사람들 앞에서 들은 한마디가 오래 참아온 모든 감정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그렇게 오래 참았는지, 그날 왜 처음으로 어머님 앞에서 입을 열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왜 시어머니가 울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슷한 마음을 겪어보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결혼 5년 차 며느리였습니다. 남편과는 소개로 만나 3년 정도 연애한 뒤 결혼했고 결혼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와 이렇게까지 힘들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만 해도 시어머니는 깔끔하고 야무진 분처럼 보였습니다.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셨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저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결혼하면 한 집안의 식구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고 며느리로 들어가는 이상 내가 조금 더 맞추면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했습니다. 명절에는 먼저 가서 음식을 도왔고 주말이면 시댁에 들러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을 챙겨주시면 꼭 감사하다고 연락드렸고 작은 부탁이라도 있으면 가급적 실은 내색 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좋은 며느리라는 말을 듣고 싶었고 남편도 중간에서 난처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잘하려고 할수록 더 당연하게 여기셨고 제가 애쓴 만큼 따뜻하게 대해주시기보다는 늘 평가부터 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시댁 식구부터 챙겨야지. 애비가 벌어오는 돈 아껴 쓸 줄 알아야지. 여자는 집안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하는 거야. 처음엔 저도 그냥 어른들 말씀이 좀 세신가 보다 했습니다. 세대 차이일 수도 있고 표현 방식이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들은 늘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잘했다는 말보다 아직 멀었다는 말이 많았고 고맙다는 말보다 아쉽다는 말이 먼저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제가 더 잘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참고 또 참는 동안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금이 계속 가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금이 아이를 낳은 뒤부터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자아이를 임신했을 때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남편도 좋아했고 양가 부모님도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손주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밝아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사이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적어도 아이를 함께 기다리는 동안만큼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임신 기간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입덧이 심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힘들었고 냄새만 맡아도 울렁거렸습니다. 밥 한 숟갈 넘기기 힘든 날도 많았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싶은 날도 많았습니다. 몸이 힘드니까 마음도 같이 약해졌습니다. 괜히 눈물이 나고 별일 아닌 말에도 서운해졌습니다. 그럴 때면 누군가가 제게 괜찮냐고 물어봐 주기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걱정보다 조언이 더 많으셨습니다. 임신했다고 너무 약한 소리 하지 마. 예전엔 다 반일도 하고 애도 낳았어. 엄마가 강해야 애도 건강한 거야. 처음에는 저도 그 말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걱정이 많아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거라고 좋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들은 늘 제 마음을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유난인 것 같았고 쉬고 싶다고 말하면 나약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입덧이 너무 심해서 시댁 식사 자리에 가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 가진 사람이 그 정도도 못 버티면 어떡하니? 엄마 될 사람이 마음이 너무 약하다. 그 말을 듣는데 죄송한 마음보다 이상하게 서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도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었는데, 저도 잘하고 싶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그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세대는 원래 그래.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하지만 저는 점점 더 자주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늘 제가 이해해야 할까? 왜 누군가의 말 때문에 힘든데 그 힘듦조차 설명하지 못해야 할까?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겁이 났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기도 했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믿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면 그때는 정말 달라질 거라고, 제가 지금까지 참아온 시간도 조금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출산 당일 저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살아줘서 고마웠고 버텨줘서 고마웠고 내가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출산 후 현실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배는 아프고 허리는 끊어질 듯 했고 잠은 거의 잘 수 없었습니다. 몸은 분명 누워 있는데 쉬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젖이 돌기 시작하면서 가슴은 돌처럼 굳었고 괜히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웃다가도 울고 울다가도 멍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누군가가 제게 딱 한마디만 해줘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생했다. 많이 힘들지. 잘하고 있어. 그 세 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정말 그 정도면 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사람들에게서 돌아온 건 위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리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온 뒤부터는 더 본격적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래도 괜찮은 척 지나갔습니다. 어머님도 겉으로는 몸은 좀 어떠냐고 물으셨고 미역국도 끓여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예민했던 건가? 그날 조리원에서만 잠깐 기분이 상하셨던 건가?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거의 매일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시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도움이라기보다 검사에 가까웠습니다. 젖병은 왜 이렇게 씻어놨는지, 기저귀는 왜 이 브랜드를 쓰는지, 아기 옷은 왜 이렇게 자주 갈아입히는지, 분유는 왜 이걸 먹이는지, 방 안 온도는 왜 이렇게 높은지, 저는 하루 종일 아기 울음만 따라다니느라 숨 돌릴 틈도 없었는데 어머님 눈에는 제가 하는 모든 게 못마땅해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겨우 식은 밥에 물 말아 몇 숟갈 뜨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부엌에 들어오시더니 그러셨습니다. 내 엄마가 되면 정신부터 차려야지 그렇게 흐리멍텅해서 애를 어떻게 키우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정말 피곤해서 멍했던 것뿐이었습니다. 밤새 2시간도 못 자고 아기를 안고 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걸 피곤함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나태함으로 보셨습니다. 서러웠지만 또 참았습니다. 남편에게라도 말하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밤에 조심스럽게 꺼낸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내가 요즘 너무 작아지는 기분이라고. 그랬더니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말투가 좀 그렇잖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 말이 참 허무했습니다. 원래 그렇다는 말로 넘길 수 있는 일이 있고 넘기면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그 중간 어디쯤에 있었습니다. 제 편도 아니고 어머니 편도 아니라면서 결국은 아무 편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상처들이 쌓이고 쌓이던 어느 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만 해도 이번 명절은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기는 아직 너무 어렸고 저는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몸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애 낳았다고 명절까지 빠지면 버릇된다고. 며느리도 집안 식구인데 할 건 해야 하지 않겠냐고. 남편은 또 애매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그날 하루를 제 몸이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갔습니다. 괜히 제가 빠지면 또 뒷말이 생길 것 같았고 남편이 더 곤란해질 것 같았습니다. 명절 아침은 새벽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전날 밤에도 아기 때문에 몇 번이나 깨서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팔은 저렸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가슴은 계속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아침 일찍 일어나 아기를 안은 채로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부엌에는 이미 시어머니가 나와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늦었다는 말부터 하셨습니다. 명절 아침에 이 시간에 나오면 어떡하냐고. 집안일은 손이 빨라야 한다고. 저는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죄송할 일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집에서는 늘 제가 먼저 죄송해야 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는 아기를 달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팔을 썰고 전을 부치고 그릇을 나르고 상 위를 닦았습니다. 아기가 울면 안아서 달래다가 조금 조용해지면 다시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등은 식은땀으로 젖었고 손목은 점점 저려왔습니다. 잠깐 앉고 싶었지만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멈추면 어머님 시선이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은 제 뒤에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애를 낳았으면 더 야무지게 해야 한다고. 엄마가 약하면 애도 약해진다고. 요즘 애들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힘들어 한다고. 한 번은 제가 전을 뒤집다가
기름이 튀어 손등을 대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짧게 아하고 소리를 냈는데 어머님은 걱정보다 먼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엄살 부리면 어떡하냐고. 저는 순간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은 화끈거렸고 눈은 뜨거워졌는데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울면 또 분위기 망친 사람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싱크대 쪽으로 등을 돌리고 찬물에 손을 잠깐 대고 다시 전을 붙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시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한 일이 점심이 지나도 끝날 기미가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부엌과 거실 사이를 계속 오갔습니다. 아기가 칭얼대면 제가 안았고 상에 뭐가 부족하면 제가 뛰었고 어머님이 부르면 또 제가 갔습니다. 그날 저는 며느리라기보다 그 집의 일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서러웠던 건 그 상황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힘들어 보이는 건 분명했을 텐데 그 누구도 먼저 앉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애는 내가 잠깐 볼 테니 너는 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조차도요. 남편은 분명 제 상태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등이 벌겋게 익은 것도 봤고 제가 허리를 자주 짚는 것도 봤고 아기 안고 서서 몰래 숨 고르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어머니 눈치만 봤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비참했습니다. 명절이 끝날 무렵 어머님이 친척들 있는 자리에서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는 애 하나 낳고 나서 유난히 더 심해졌다고. 요즘은 조금만 힘들어도 세상이 다 무너진 줄 안다고. 다들 웃는 분위기였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제게는 공개적으로 낙인을 찍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만 숙였습니다. 입을 열면 정말 울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겨우 집에 돌아왔을 때 제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손목은 욱신거렸고 허리는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아기를 재우고 난 뒤에야 저는 겨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한 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너무 힘들었다고. 정말 서러웠다고. 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견디기 어려웠다고. 그런데 남편은 한참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절이 원래 다 좀 힘들지. 엄마도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습니다. 허탈해서 나는 웃음이었습니다. 아기가 없으면 사람이 안 아픈 것도 아닌데, 몰라서 한 말이면 상처가 아닌 것도 아닌데, 저는 그날 남편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조금 더 접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출산 후에 친정 엄마가 몇 번 반찬을 해다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미역국이랑 장조림이랑 먹기 편한 것들만 조용히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두고도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돌려서 말씀하셨습니다. 친정에서 자꾸 손 타면 시집살이 더 힘들어진다고. 애 엄마는 자기 집에서 자기 방식대로 버텨야 한다고. 저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말씀을 더 직접적으로 하셨습니다. 늘 친정만 찾는 며느리는 결국 시댁과 정이 안 붙는다고. 친정에서 그렇게 배워서 그런지 조금만 힘들어도 기댈 곳부터 찾는 것 같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친정은 제가 기대려고만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너질까봐 붙잡아준 곳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반찬통만 놓고 가면서도 눈빛으로 제 상태를 살피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걸 마치 제가 철이 없고 독립하지 못해서 그런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참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예의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친정이 저를 챙겨준 건 제가 힘들어 보여서였습니다.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많이 속상합니다. 그러자 어머님 표정이 바로 굳어졌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완곡하게라도 선을 긋는 말을 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어머님은 차갑게 웃으시며 그러셨습니다. 속상한 건 내가 더 속상하다고. 요즘 며느리들은 말 한마디도 못 듣는다고. 내가 너 힘들라고 그러는 줄 아냐고.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 말까지 듣는데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바로 죄송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어머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잘되라고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오래 아플까? 왜 위로가 아니라 상처로만 남을까?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건 전에는 제가 더 잘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더 참으면, 제가 더 웃으면, 제가 더 먼저 숙이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참을수록 점점 더 쉬운 사람이 되어갔고 조용할수록 더 아무 말이나 들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아이 100일 날 결국 한순간에 터져 나오게 됩니다. 아이 100일 날은 원래 기쁜 날이어야 했습니다. 저도 그날만큼은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거창한 걸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이가 건강하게 100일을 맞았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0일상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준비했습니다.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었고 아기도 아직 손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만 소박하게 준비했습니다. 떡도 많지 않게 했고 과일도 욕심내지 않았고 상차림도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게 했습니다. 대신 정성은 담으려고 했습니다. 아침부터 천천히 상보를 펴고 작은 접시들을 닦고 흐트러진 자리를 다시 맞추면서 저는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아기한테도 저한테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어머님은 100일상을 보시자마자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상을 한번 보고 저를 한번 보고 다시 상을 보는 시기였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저는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아, 또 시작이구나. 잠시 뒤 친척 몇 분이 오시고 거실이 조금 분주해졌습니다. 다들 아이 얼굴을 보며 예쁘다고 해주셨고 벌써 100일이냐고 고생 많았겠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들 사이에서 저는 겨우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100일상도 다 너무 쉽게 한다고. 예전 같으면 집에서 밤새 준비하고 손 많이 가는 음식도 며느리가 직접 다 했다고. 그런데 요즘 며느리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다 밖에서 해오고 편한 것만 찾는다고. 순간 거실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누구는 못 들은 척했고
누구는 애매하게 웃었고 누구는 제 눈치를 봤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상을 다시 보시더니 이게 백일상이냐고 하셨습니다.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인다고, 애한테 정성이 있으면 이렇게는 못 차린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애 하나 낳고 나서 유나는 다 떨더니 정작 해야 할 건 또 이렇게 대충 한다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정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며칠 전부터 조금씩 준비했고 몸이 아픈 와중에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려고 애썼습니다. 잠도 못 잔 채로 아기 재워가며 상보를 다렸고 새벽에 일어나 과일 상태를 다시 보고 떡 오는 시간 맞추고 자리 치우고 아기 컨디션까지 챙기면서 어떻게든 오늘 하루를 버텨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 모든 시간을 단 한마디로 지워버리셨습니다. 성의가 없다고, 대충 한다고, 그 한마디로요. 저는 또 참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입을 열면 오늘이 더 망가질 것 같았습니다. 괜히 아기 100일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저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 친정을 끌어들이셨습니다. 이런 건 친정에서 제대로 안 알려줬냐고. 애를 낳고 집안 행사 치르는 건 며느리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건데 친정에서 너무 곱게만 키워서 조금만 힘들어도 요령부터 피우는 것 같다고. 그 말은 정말 참기 어려웠습니다. 제 얘기만 하셨다면 그래도 또 참았을 겁니다. 그런데 친정까지 함부로 말씀하시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정은 제게 기대라고만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너질까봐 몰래 손 내밀어 준 곳이었습니다. 말없이 반찬을 놓고 가고 많이 힘들지 않냐고 눈빛으로만 물어봐 주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철없는 집처럼, 예의 모르는 집처럼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건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귀에서는 웅웅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예전처럼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봤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저를 가르치듯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참으면 앞으로도 계속 참게 될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넘기면 나중에는 제 자신조차 지켜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 번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람입니다. 그 말이 나오자 제 목이 먼저 메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프고, 저도 지치고, 저도 상처받습니다. 제가 부족한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어설픈 것도 맞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저도 너무 힘듭니다. 친정 이야기까지 그렇게 하시는 건 정말 속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머님 불편하실까봐 많이 참았습니다. 남편 난처해질까봐도 참았고 집안 분위기 깨질까봐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더는 못 참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많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저를 대신해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아마 저한테서 그런 말을 들을 줄은 생각도 못 하셨을 겁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친척들도 서로 눈치만 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잘 되라고 한 말을 이렇게 받는 거냐고. 100일날 좋은 날에 이렇게 분위기 흐리는 게 맞는 거냐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좋은 날이어서 더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날인데도 왜 제가 계속 참고만 있어야 하는지 그게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날이라면 더 상처 주지 않으셨어야 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 옆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진짜 그만하세요. 얘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지 저도 알고 있어요. 조리원에서도 그랬고, 집에 와서도 그랬고, 명절 때도 그랬고, 오늘도 또 이러시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남편 목소리도 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한 사람처럼 들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렵지만 그래도 더는 피하지 않겠다고 겨우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셨습니다. 너까지 왜 그러냐고. 내가 뭐 잘못한 말 했냐고. 다 집안 잘 되라고 한 소리 아니냐고. 그러자 남편이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어도 계속 아프면 그건 아닌 거예요. 엄마는 늘 엄마 방식만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얘는 지금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그걸 알면서 계속 못 막아서 미안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고맙기보다 늦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 이제야? 왜 이렇게 오래 지나서야? 그 마음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표정이 굳은 채로 상위를 한 번, 저를 한 번, 남편을 한 번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낮고 딱딱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됐다고. 내가 괜히 왔다고. 좋은 날 망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라고. 그 말을 남기고 어머님은 자리를 뜨셨습니다. 방 안 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민망하게 웃었고, 누군가는 괜찮다고 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분위기는 깨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 참았던 숨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소리내 울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아기를 품에 안고 가만히 앉아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속이 후련하냐고 누가 묻는다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지쳐서 아무 감정도 못 느끼겠는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잠시 뒤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문 앞에 한참 서 있다가 천천히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두 글자가 왜 그렇게 늦었는지, 왜 그렇게 어렵게 들리는지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진작 막았어야 했는데, 내가 힘들다는 거 알았는데, 괜히 더 커질까봐 엄마랑 부딪히기 싫어서 계속 피했다. 그게 결국 너를 더 힘들게 한 것 같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괜찮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한참 뒤에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님 말도 힘들었지만 당신이 아무 말 안 하는 게 더 힘들었어.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오히려 더 낯설었습니다. 그날 백일상은 결국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고 집안에는 어색한 정적만 남았습니다. 아이만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기 얼굴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미안하기도 했고 허무하기도 했고 조금은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은 건 아닐까?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 한가운데에서 아주 작게 안도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내가 얼마나 아픈지 숨기지 않았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남편도 거의 말이 없었고 저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집 안전체가 무거운 물속에 잠긴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머님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무슨 일 있었냐는 듯 먼저 전화가 오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 다른 얘기를 꺼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말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낯설었습니다. 저는 마음 한편으로 이제 더 크게 미움받는 건 아닐까 걱정했고 또 한편으로는 어머님도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 역시 전보다 말이 줄어 있었습니다. 가끔 저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쉽게 무슨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남편도 처음으로 어머니와 제 사이를 정면으로 마주한 뒤라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누가 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택배인가 싶어 천천히 인터폰을 받다가 그 자리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머님이 혼자 서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단단한 표정이 아니라 조금은 지쳐 보이는 얼굴로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한 손에는 작은 아기 옷 봉투 같은 것을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바로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더 차갑게 돌아서려는 걸까? 아니면 정말 다른 마음으로 오신 걸까? 저는 문고리에 손을 올린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은 평소처럼 곧바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셨습니다. 문 앞에 서서 저를 한번 보고 제 품에 안긴 아이를 한번 보시더니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겠니? 목소리가 많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단단하고 날이 서 있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옆으로 몸을 비켰습니다. 어머님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봉투를 식탁 위에 조심히 올려두셨습니다.
아기 내복이었습니다. 연한 색이었고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옷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한동안 서 계셨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스스로도 정리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아이는 다행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한참 만에 제 쪽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내가 너무 심했다. 그 한마디를 듣는데 제 가슴이 먼저 뻐근해졌습니다.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인데 막상 들으니까 쉽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잠시 시선을 내리셨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내 친정 이야기까지 내가 선 넘어서 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꺼낸 말이 아니라 정말 어렵게 나온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가만히 모은 채 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괜찮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쉽게 울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괜찮은 척을 해왔기 때문인지 그 순간에도 제 감정은 선뜻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저를 보시더니 천천히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불편하면서도 이상했습니다. 예전에 어머님은 늘 먼저 말씀하셨고 늘 설명보다 판단이 먼저였고 늘 제 말보다 자기 말이 앞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치 어머님도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조심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어머님이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말이 센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어머님은 늘 원래부터 강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안 밀리고 상처받는 쪽보다는 상처 주는 쪽에 더 익숙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나도 처음 시집 왔을 때 많이 울었다. 내 시할머니가 보통 엄한 분이 아니셨다. 애 낳고 누워있는 꼴을 못 봤다. 몸이 아프다고 하면 여자 팔자는 다 그런 거라고 했고 힘들다고 하면 다들 그렇게 산다고 했다. 처세 낳고도 미역국 한 그릇 편하게 못 먹고 부엌에 서 있었던 날이 많았다. 전몸살이 와서 열이 펄펄 나는데도 손님 온다고 일어나 상 차리던 날도 있었다. 어머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오래된 피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어머님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젊은 며느리를 상상하게 됐습니다. 겁 많고 서툴고 도와달라는 말을 잘 못하던 아주 오래전의 어머님을요. 어머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생각했다. 남편도 그러니까 내 시아버지도 그땐 지금 내 남편처럼 가만히 있었어. 알면서도 못 본 척했고 들으면서도 모른 척했다. 나는 그게 평생 서운했다. 정말 오래갔다. 죽을 만큼 힘들었던 날보다 옆에 있던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던 날들이 더 오래 남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며칠 전 제 마음속을 스쳐가던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말보다 남편의 침묵이 더 아팠다는 것. 그 감정을 어머님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되지 않는 마음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힘드셨는데 왜 저한테도 똑같이 하셨어요? 제 목소리는 차분하려 했지만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어머님은 바로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손끝으로 무릎을 한번 쓸어내리시고 아주 작은 한숨을 쉬신 뒤에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버텨야 사는 줄 알았다. 여자가 참고, 며느리가 참고, 엄마가 참고, 그렇게 해야 집이 굴러가는 줄 알았다. 나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견뎠고, 그래서 너도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모른 척한 게 아니라 원래 다 그런 거라고. 내가 나한테 하던 말을 너한테도 한 것 같다. 그런데 그게 너를 더 아프게 했더라. 어머님은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잠시 입을 다무셨습니다. 눈가가 조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바로 마음이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상처가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듣는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어머님이 처음으로 저를 가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으로 앉아 계셨다는 것. 그건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다시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날 저도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이 계속 귀에 남았다. 처음엔 화가 났다.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싶었다. 그런데 집에 가서 혼자 있는데 예전에 내가 시할머니 앞에서 속으로 똑같이 생각했던 게 떠올랐다. 나도 사람인데 왜 아무도 그걸 모를까? 그 생각이 나더라. 그 순간 어머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었다. 그런데 싫지 않다는 걸 저렇게밖에 못 보여준 건 내 잘못이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어야 했는데 오히려 더 몰아세웠다. 그건 내가 사과해야 하는 일이다. 죄송하다고 해야 하나,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며칠 내내 생각했다. 어떤 말을 해도 모자랄 것 같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조금 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저는 한참 뒤에야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도 없어요. 많이 힘들었고 많이 서러웠어요. 조리원에서 들었던 말도 명절 때 일도 100일날 일도 저는 아직 다 기억나요.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다시 아려왔습니다.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럴 거다. 그래도 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만 좀 잊어라. 내가 너무 예민하다. 좋게 좋게 넘어가자. 그런 말이 먼저 나왔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처음으로 제 아픔을 빨리 덮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냥 그럴 거라고, 그래도 된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잘하고 싶었어요. 좋은 며느리도 되고 싶었고, 좋은 엄마도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꾸 혼나고 틀렸다는 말을 듣고 친정까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너무 작아졌어요. 제가 뭘 해도 부족한 사람 같았어요. 어머님은 제 말을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 한 번에 다 바뀐다고는 나도 장담 못하겠다. 내 성격이 쉽게 바뀌는 사람은 아니라서 또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적어도 예전처럼 내 마음을 당연하게 다치게 하면서 살지는 않겠다. 내 친정 이야기,
다시는 함부로 안 하마. 내가 힘들다고 하면 예민하다고 먼저 말하지도 않겠다. 그 말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처럼 미안하다며 손을 붙잡고 우는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더 믿고 싶어졌습니다. 못 바뀔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바뀌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의 말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방문 쪽에서 작은 인기척이 났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아마 물이라도 가지러 나왔다가 대화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잠깐 망설이다가 가까이 오지 못하고 거실 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남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들었으면 이제 내 자리도 잘해야지. 그 말에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말마저도 잔소리처럼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구 한 사람만 참아서 유지되는 집이 아니라 각자 자기 자리를 배워야 하는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은 한참 뒤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두었던 작은 봉투를 저쪽으로 밀어두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기 입히려고 샀다. 별건 아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바라보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아주 멀리 돌아 겨우 닿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살갑지도 않았고 완전히 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억지로 짜낸 말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문 쪽으로 몇 걸음 가시다가 다시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 좀 걸리겠지만 나도 해보겠다. 그 말에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100일 이후의 차가운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깨진 뒤의 침묵이 아니라 무언가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툰 침묵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쉽게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나았습니다. 성급한 다짐보다 쉽게 끝내려는 위로보다 조용히 옆에 있는 쪽이 더 진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따뜻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저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을까? 무조건 참는 엄마는 아니었으면 했습니다. 상처를 상처로 돌려주는 사람도 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힘들었던 기억을 다음 사람에게 당연한 몫처럼 넘기는 사람은 더더욱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어머님도 그 고리를 끊지 못한 채 여기까지 오신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어도 완전히 미워할 수도는 없었습니다. 이해와 용서는 늘 같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해는 조금 생겼지만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안고 갈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가끔 여전히 무심한 말을 하셨고 저도 전처럼 쉽게 웃지는 못했습니다. 어색한 날도 있었고 괜히 옛일이 떠올라 말수가 줄어드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것도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예전처럼 사람들 앞에서 저를 낮추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하면 예민하다고 먼저 자르지 않으셨고 친정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지도 않으셨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서툴렀지만 이제는 침묵으로 넘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에 제가 굳어지면 먼저 화제를 바꾸거나 필요하면 제 편에서 짧게라도 말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크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원래 관계라는 건 한 번의 눈물로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선택이 몇 번이고 반복될 때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그날을 떠올릴 때마다 백일상에서의 모욕만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 상처는 아직도 선명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던 순간도, 처음으로 남편이 침묵하지 않았던 순간도, 처음으로 어머님이 자기 상처를 숨기지 않고 꺼내놓았던 순간도 함께 기억하려고 합니다. 완전한 화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서로를 조심합니다. 아직도 어떤 날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한 사람만 계속 참고 한 사람만 계속 작아지는 관계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아주 큰 변화였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누군가의 상처를 당연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걸, 참는다고 다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말한다고 다 무너지는 것도 아니라는 걸, 오히려 어떤 관계는 처음으로 솔직해진 뒤에야 비로소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요. 그날 문 앞에 서 있던 어머님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쉽게 사과하지 못하던 얼굴,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삼켰을 입술, 그리고 아주 늦었지만 그래도 바뀌어 보겠다고 말하던 목소리. 저도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적어도 저는 더 이상 제 아픔을 숨기면서 좋은 며느리인 척 살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예전의 상처를 이유로 제 상처까지 당연하게 만들지는 않으려 하셨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화해한 가족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 늦게라도 서로를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면 지금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과를 용서의 시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셨을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